경북의 오래된 종갓집, 결혼 5년 차 윤희는 매일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받는 모욕과 냉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남편의 침묵까지. 제사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아들 하나 못 낳는 게 무슨 며느리냐. 당장 이 집을 나가라. 쫓겨나듯 집을 나선 윤희,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인생 최고의 반전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감동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께도 큰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윤희의 놀라운 인생 역전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윤희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바람이 살갗을 스치며 겨울 아침의 매서움을 전했지만 윤희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상이었죠.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집에서는 조심스럽기만 했습니다. 경북의 오래된 종갓집, 이곳은 대대로 엄격한 가문의 전통을 지켜온 곳이었습니다. 높은 기와 지붕과 웅장한 대문, 그리고 넓은 마당까지. 겉보기엔 품격 있는 저택이었지만 윤희에게는 숨막히는 감옥 같았죠. 부엌에서 쌀을 씻으며 윤희는 오늘도 하루를 버텨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 정금은 벌써 70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가문의 실세였습니다. 정금의 하루는 며느리인 윤희를 감시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죠. 아침 6시 반, 정금이 대청마루에 나타났습니다.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모습에서 위험이 느껴졌죠. 윤희는 재빨리 상을 차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정금은 상을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김치가 좀 짜네. 윤희야, 내가 담근 김치는 언제나 간이 맞지 않아. 우리 집안 입맛을 아직도 모르겠니?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사실 김치 간은 딱 맞았죠. 하지만 정금은 늘 뭔가 트집을 잡아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윤희는 이미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 동수는 8시가 넘어서야 나타났습니다. 35의 나이지만 아직도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동수는 아침상 앞에 앉더니 투덜거렸습니다. 엄마, 윤희가 또 김치를 짜게 담갔네요. 제대로 못하는 게 뭐가 이리 많은지. 동수의 말에 윤희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두둔해주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죠. 정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종갓집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아직 멀었어. 식사가 끝나고 정금과 동수가 자리를 뜨자 윤희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마음이 더 시렸죠. 결혼 전 윤희는 대학을 나온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며 나름의 꿈도 있었어요. 하지만 중매로 만난 동수와 결혼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종갓집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개인의 꿈을 포기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윤희는 설거지를 하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대접을 받는 걸까? 하지만 난 그저 가정을 지키고 싶을 뿐인데. 오전 10시, 윤희는 빨래를 널기 위해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집 안의 답답함보다는 나았죠. 빨래를 널며 윤희는 담 너머로 보이는 자유로운 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심 준비 시간이 되자 정금이 또다시 부엌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친정 조카들이 온다며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하라고 했죠. 윤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장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며 윤희는 잠깐이나마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감시하지 않는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혼자였거든요. 하지만 그 시간도 잠깐, 곧 집으로 돌아가 음식 준비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금의 조카들이 도착했습니다. 윤희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내오며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렸죠. 하지만 정금은 손님들 앞에서도 며느리를 깎아내리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직 어려서 음식 솜씨가 부족해요. 양해해 주세요. 윤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대드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테니까요. 저녁이 끝나고 설거지를 마친 뒤 윤희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윤희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5년, 아직도 이 집에서 진정한 가족이 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고 참고 견뎌야 하는 삶이었죠.
윤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나도 사람인데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종갓집의 며느리로서 윤희에게 주어진 역할은 정해져 있었고 그 틀을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윤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내일을 위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희망도 없이 말이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던 어느 날 윤희에게는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병원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종갓집에서는 그런 의학적 소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되어 종갓집에 큰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조상님들을 모시는 이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였죠. 친척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기 시작했고 윤희는 며칠 전부터 제사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손님 맞이 준비를 했습니다. 손은 부르트고 다리는 퉁퉁 부었지만 윤희는 묵묵히 견뎠죠. 혹시나 이번만큼은 정금이 자신을 인정해줄까 하는 작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제사 당일 집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동수의 삼촌, 사촌들, 그리고 각종 친척들이 모두 모였죠. 윤희는 한복을 단정히 입고 정성껏 준비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정금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윤희는 부엌에서 후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죠. 동수 삼촌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수야, 결혼한 지 벌써 5년이나 됐는데 왜 아직 소식이 없니? 종갓집 대를 이을 아들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동수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정금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때가 안 됐다니 무슨 소리야? 5년이면 충분하잖아. 우리 며느리가 문제가 있는 거야. 윤희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뒤에 이어진 정금의 말이었어요. 아들 하나 못 낳는 게 무슨 며느리냐? 종갓집에서 대를 못 이으면 조상님들께 뭔 면목으로 제사를 지내겠어? 당장 이 집을 나가라.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도 갑작스러운 정금의 폭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종갓집 어른의 말에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어요.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을, 어떤 이는 호기심 가득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참았죠. 하지만 정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다고? 부족한 정도가 아니야. 여자로서 기본도 못하면서 무슨 낯으로 종갓집에서 밥을 먹고 살았어?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 그 순간 윤희는 남편 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하지만 동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편에 서는 듯한 기색마저 보였어요. 동수야, 너라도 뭔가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삼촌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동수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은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였다는 것을 말이죠. 윤희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정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짐을 싸겠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누구도 윤희가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정금조차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미 뱉은 말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은 개인 소지품들을 작은 가방에 담으면서 지난 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행복했던 기억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이곳은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곳이었습니다. 동수는 끝내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머니 곁에서 위로받고 있을 거예요. 윤희는 쓸쓸히 웃으며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새벽 일찍 윤희는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니 그 큰 집이 이상하게 작아 보였어요. 5년 동안 자신을 가둬두었던 감옥 같던 그곳이 이제는 그저 낯선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윤희는 작은 원룸을 얻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 재산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로움이 있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감시하지 않고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공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5년 동안 집에만 있던 윤희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도 윤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어요. 첫날 밤,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윤희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그늘도 아니야. 나 자신으로 살아갈 거야. 윤희가 종갓집을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원룸에서의 생활은 비록 좁고 불편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윤희는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5년의 공백기와 나이 32이라는 현실의 벽이 높았어요. 그러던 중 동네 작은 식당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장 아주머니가 윤희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받아준 것이었죠. 미소식당이라는 이름의 작은 밥집이었습니다. 12테이블 정도의 소박한 곳이었지만 윤희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터전이 되었어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며 하루 5만 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그릇을 깨트리기도 하고 주문을 잘못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윤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을 느끼며 작은 보람을 찾았죠. 어느 날 오후 평소보다 한산한 시간이었습니다. 윤희는 테이블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윤희는 재빨리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남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혼자입니다. 조용한 자리로 부탁드려요. 윤희는 구석진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남자는 메뉴를 보더니 된장찌개 정식을 주문했어요. 평범한 주문이었지만 윤희는 왠지 그 사람에게서 다른 손님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주며 윤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더 필요한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다른 테이블을 치우며 가끔 그쪽을 흘끔 보았어요. 정장 차림의 신사가 작은 동네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거든요. 식사를 마친 남자가 계산을 하러 왔습니다. 그때 윤희의 손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손이 많이 거칠어지셨네요.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윤희는 당황하며 손을 뒤로 감췄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로 인해 한 달 만에 손이 많이 상해 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일하다 보면 당연한 거죠. 남자는 잠시 윤희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힘내세요. 그 말을 남기고 남자는 식당을 나갔습니다. 윤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바라보았어요. 오랜만에 들은 따뜻한 위로의 말이었거든요. 그 남자는 민석이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식당을 찾아왔죠. 이번에도 된장찌개 정식을 주문했고 조용히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윤희는 궁금했지만 굳이 말을 걸지는 않았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민석은 단골이 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메뉴를 시켰죠. 하지만 둘 사이에 특별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저 인사 정도만 주고받을 뿐이었어요.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윤희는 퇴근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우산을 준비하지 못해서 발이 묶인 상황이었죠. 그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태워드릴까요?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윤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의 차를 타는 것이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민석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괜찮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민석은 우산을 꺼내 윤희에게 건넸습니다. 그럼 이것이라도 쓰세요. 감기 들면 안 되니까요. 윤희는 감동했습니다. 오랜만에 받아보는 진짜 배려였거든요. 고맙습니다. 꼭 돌려드릴게요. 다음날 윤희가 우산을 돌려주려 하자 민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가지고 계세요. 또 비 올 날이 있을 테니까요. 그날부터 둘 사이에는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민석은 사업을 한다고 했고 윤희는 자신의 사정을 간단히 털어놓았어요.
민석은 윤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민석은 윤희에게 제안했습니다. 제 회사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 말이에요. 윤희는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특별한 능력이 없어요. 회사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함입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것이 있어요. 윤희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기회였지만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말이죠. 민석의 회사는 생각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였고 민석은 그 회사의 대표였어요. 윤희는 사무 업무를 맡게 되었고 월급도 식당에서 받던 것의 2배가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컴퓨터도 서툴고 업무 처리도 미숙했어요. 하지만 민석은 인내심을 갖고 윤희를 도와주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죠. 점심시간이면 민석과 윤희는 종종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민석은 윤희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다만 지금의 윤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분들과는 연락하고 지내세요? 윤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게는 이제 가족이 없어요. 혼자예요. 민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눈빛으로 윤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있잖아요. 그 말에 윤희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소속감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종갓집에서 5년을 살면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기분 말이죠. 민석의 회사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이제 업무에도 익숙해졌고 동료들과도 친해졌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는 자신의 모습이 새삼 낯설기도 했죠. 민석은 윤희를 각별히 챙겨주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주거나 점심때마다 함께 식사하며 안부를 물었어요. 하지만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윤희가 아직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윤희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민석이 다가왔어요. 오늘 시간 있으시면 저녁 한번 같이 하실까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제대로 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요. 윤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점심 정도만 함께 했는데 저녁 식사는 좀 다른 의미로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민석의 진실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네,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곳은 부담스러워요. 민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조용하고 편안한 곳으로 갈게요. 민석이 데려간 곳은 한강이 보이는 작은 한정식집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갈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윤희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민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네요. 가끔 이곳에 와서 생각을 정리하곤 해요. 식사를 하며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일궈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시작했어요. 밤낮 없이 일하며 기술을 익히고 고객들의 신뢰를 쌓아갔죠. 지금의 회사를 만들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윤희는 민석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은 민석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은데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은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느냐죠. 윤희 씨도 지금 충분히 잘 견뎌내고 계세요. 윤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민석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한강변을 걸으며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희 씨, 제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석이 무슨 말을 할지 짐작이 갔거든요. 하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복잡합니다. 민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할 것 없어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세요. 제게 윤희 씨는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석의 진심을 느꼈지만 아직 마음을 열기가 두려웠어요. 종갓집에서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서 민석은 더욱 세심하게 윤희를 배려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작은 선물을 주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었어요. 윤희는 점점 민석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회사 근처 벚꽃길을 함께 걷던 민석이 멈춰서서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윤희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주시겠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있어 주세요. 윤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청혼이었어요. 종갓집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느꼈습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혼한 몸이고 나이도 적지 않아요. 민석은 윤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에게 중요한 건 지금의 윤희 씨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뎌낸 강한 분이시잖아요.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교회에서 많은 하객들 대신 가까운 동료들만 초대해서 말이에요. 윤희에게는 이런 소박한 결혼식이 오히려 더 의미 있었습니다. 신혼집은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였습니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윤희는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느꼈어요. 민석은 윤희가 원하는 대로 집을 꾸며주었고 모든 일에서 윤희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민석이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불편한 것은 없고요? 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꿈 같아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윤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종갓집에서 당했던 모멸감과 상처가 가끔 올라왔어요. 민석은 그런 윤희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석과의 결혼 생활이 1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어요. 매일 아침 민석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회사에서 함께 일하며 저녁에는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죠. 민석의 사업도 날로 번창했습니다. 대형 건설회사들과의 계약이 늘어나면서 회사 규모도 커졌어요. 윤희는 이제 단순한 사무직이 아니라 민석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 오후였습니다. 윤희는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사모님, 급한 전화 왔습니다. 받으실까요? 윤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에게서 온 전화인지 물어보려 했는데 직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누구에게서 온 전화죠? 동수 씨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급하다고 하시면서 윤희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수,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과거의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1년 넘게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전화를 했을까요? 전화를 받겠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동수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초라하고 절망적으로 들렸어요. 윤희야, 미안하다. 갑자기 연락해서. 동수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미움과 연민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연락하시다니. 동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 사업 실패로 빚만 수백억이고 어머니마저 쓰러지셨어. 병원비도 없을 지경이야. 윤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토록 위험 있던 종갓집이 몰락했다는 소식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수의 절망적인 목소리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내가 지금 잘 산다고 들었거든.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윤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집에서 내쫓을 때는 그렇게 차갑더니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한다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어떤 상태세요? 많이 아프셔. 당뇨 합병증으로 의식을 잃고 계셔. 의사가 얼마 못 버티실 거라고 했어. 그 순간 윤희는 종갓집에서의 마지막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토록 당당하고 강압적이던 시어머니 정금의 모습이 뇌리에 스쳤어요. 이제는 병상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있다니 세상 일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전화 끊을게요. 윤희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그 집에서 받은 상처와 모멸감이 아직도 선명한데 한편으로는 연민과 안타까움도 느껴졌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민석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윤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시군요. 이해됩니다. 윤희는 민석의 이해심에 고마웠지만 정작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집은 절 내쫓았어요. 아들을 못 낳는다고 쓸모없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한다니. 민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원망스럽고 화가 나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결국 선택은 당신이 해야 할 몫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저는 당신 편이에요. 윤희는 민석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든든한 지지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 보았어요. 종갓집에서의 5년, 혼자 살았던 시간들, 그리고 민석과 만나 행복해진 지금까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윤희는 결심을 했습니다. 종갓집을 한번 가보기로 한 것이에요.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황이 어떤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민석에게 말하자 그는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가고 싶어요. 제가 정리해야 할 일이니까요. 민석은 아쉬워했지만 윤희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다만 무리하지 말고 언제든 연락하라고 당부했어요. 종갓집으로 가는 길, 윤희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1년 반 만에 다시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었죠. 예전에는 그 길이 숨막히는 감옥으로 가는 길 같았는데 이제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종갓집에 도착하자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위풍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낡은 집만이 남아 있었어요. 대문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동수가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건장했던 모습과는 달리 많이 야윈 상태였어요. 윤희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윤희는 복잡한 심경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 역시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져버렸어요. 가구들은 대부분 사라졌고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안방에 계셔. 의식이 없으신 상태야. 윤희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는 정금의 모습이 보였어요. 예전에 당당하고 위엄 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작고 초라하게 누워있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했어요. 윤희는 침대 옆에 앉아 정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망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때까지도 윤희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정금의 침대 곁에 앉아있던 윤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복잡한 감정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보니 예전의 분노보다는 인간적인 연민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동수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윤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정말 미안해, 윤희야. 내가 그때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남편으로서 정말 부끄럽다.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수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때 필요했던 건 지금의 사과가 아니었거든요. 동수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희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때 한마디 말로 윤희를 지켜줬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텐데 말이에요. 윤희는 다시 정금을 바라보았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병상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모습이 어쩐지 불쌍해 보였어요. 예전에는 그토록 무섭고 위압적이던 사람인데 말이죠. 병원비는 얼마나 필요한가요?
동수는 놀란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도와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지금까지 밀린 것까지 합치면 3천만 원 정도 돼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돈이 들어갈 거야. 윤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지금의 윤희에게는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어요. 민석과 함께 모은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윤희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야 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때 정금이 미약하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의식은 없지만 고통은 느끼는 것 같았어요. 윤희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신경이 되었습니다. 잠깐 밖에 나가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윤희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예전에 빨래를 널던 뒷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파란 가을 하늘이 유독 높아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무리하지 말고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세요. 전 항상 당신 편입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윤희는 자신이 정말로 성장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의 윤희라면 두려움과 원망에 사로잡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윤희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수는 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수 씨, 저는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걸 아시죠? 알고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저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동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윤희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윤희의 다음 말은 뜻밖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일로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죠.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동수는 고개를 들어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소심하고 눈치만 보던 윤희가 아니었어요.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처리하겠어요. 하지만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정말 고마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감사는 필요 없어요.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예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들을 후회하신다고 전해드리세요. 윤희는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 정금의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 윤희예요. 아마 제 목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저는 이제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대신 불쌍히 여길 뿐이에요. 정금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윤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신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종갓집의 전통, 가문의 체면, 그런 것들이 어머니를 억압했던 거죠. 그 억압을 저에게 전가하신 거예요. 윤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성숙했습니다. 예전에 떨리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자유로워요.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때 정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윤희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윤희는 정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차갑고 메마른 손이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편히 쉬세요. 이제 저는 종갓집 며느리가 아니라 제 삶의 주인이니까요. 동수가 방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희의 성숙한 모습에 숙연해졌어요. 자신이 놓친 소중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여성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윤희는 일어서서 동수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병원비를 입금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윤희에게 매달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집을 나서면서 윤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의 상처와 원망, 그 모든 것을 이 집에 두고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저예요. 이제 집으로 갈게요. 어떻게 되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정말 괜찮아요. 아니, 이제야 진짜 괜찮아진 것 같아요. 민석은 윤희의 목소리에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진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희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야 완전히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윤희가 종갓집을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비를 입금한 후 윤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마지막 의무를 다했다는 생각에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시간도 잠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 낯선 방문객들이 나타났습니다. 종갓집 친척들이었어요. 동수의 삼촌과 사촌 형제들 5명이 회사 로비에 몰려왔습니다. 윤희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직원이 당황하며 윤희에게 알렸을 때 윤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왜 다시 나타난 걸까요? 사장실에서 만나겠다고 전해주세요. 윤희는 민석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민석은 즉시 옆에 있겠다고 했지만 윤희는 혼자 해결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제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당당히 맞설 수 있었거든요. 사장실에 들어온 친척들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옷차림은 여전히 점잖았지만 어딘지 초라해 보였어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역력했습니다. 동수 삼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야,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우리가 너를 찾아온 이유는 윤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대충 짐작이 가요. 하지만 저는 이미 병원비를 보내드렸고 더 이상 드릴 것은 없어요. 사촌형이 나섰습니다. 그게 아니야, 윤희야.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 빚만 수백억이고 당장 생활비도 없는 상황이야. 내가 지금 잘 산다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야. 윤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가족이라며 도움을 청하다니요. 가족이라고 하셨나요? 저를 집에서 내쫓을 때는 가족 취급도 안 하시더니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친척들은 머뭇거렸습니다. 윤희의 당당한 모습에 기가 눌렸거든요. 예전에 소심하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사촌이 나섰어요. 야, 윤희야. 내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우리 집안 사람 아니야? 은혜를 모르면 안 되지. 윤희는 그 말에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더욱 차분하게 말했어요. 은혜요? 제가 받은 은혜가 뭐죠? 5년 동안 무시당하고 모욕당한 건 말인가요? 이런 식으로는 대화가 안 되겠다 싶어서 동수 삼촌이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윤희야, 우리가 잘못했다. 그때 너를 너무 심하게 대했어. 하지만 지금 우리가 길바닥에 앉을 처지야. 정 안 되면 빌린다고 생각하고 도와달라. 윤희는 그들을 한 명씩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위압적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구걸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동정심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이고 그 집안의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이 험악해지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한 거였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이 사람 남편인데요. 무슨 일이신지요? 친척들은 민석을 보자 순간 기가 죽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서 풍기는 카리스마가 범상치 않았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윤희 씨의 전 시댁 식구들입니다. 좀 어려운 일이 생겨서 도움을 요청하러 왔는데요. 민석은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무례하게 구시는 건 아니죠? 제가 밖에서 다 들었거든요. 동수 삼촌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민석은 한 발 더 나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를 욕보이는 건 저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윤희는 더 이상 그 집안의 희생양이 아니에요. 사무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친척들은 민석의 기세에 눌려 할 말을 잃었어요. 윤희는 그때 일어서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종갓집 며느리가 아니라 제 삶의 주인입니다. 과거에 받은 대우를 생각하면 이렇게라도 만나드리는 게 감사하게 여기셔야 해요. 사촌형이 다시 화를 내려 했습니다. 야, 인연이 감히. 하지만 민석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여기는 제 회사고 저분은 제 아내입니다. 윤희는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러분과 어떤 관계도 원하지 않아요. 병원비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와드린 거고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동수 삼촌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윤희야, 정말 우리 좀 도와줘.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윤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나가주세요. 친척들은 할 수 없이 일어섰습니다. 나가면서도 투덜거렸지만 더 이상 윤희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문이 닫히자 민석이 윤희를 안아주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정말 당당했어요. 윤희는 민석의 품에 안기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완전히 과거와 결별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소심하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민석이 뒤에서 윤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졌네요. 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자유예요. 누구도 저를 무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윤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곧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며칠 뒤 동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움을 청하는 전화가 아니었어요. 정금이 깨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금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윤희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의식을 회복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동수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시면서 계속 내 이야기만 하셔.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혹시 시간이 되면 한 번만 와줄 수 있을까? 윤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그 집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네요. 마지막이라고 약속해 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고마워. 윤희야. 정말 고마워. 민석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이번에는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윤희도 혼자 가기보다는 민석과 함께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이틀 후 윤희와 민석은 종갓집을 찾았습니다. 집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정리된 모습이었어요. 동수가 대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줘서 정말 고마워. 어머니가 많이 기다리고 계셔. 안방으로 들어가자 정금이 침대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윤희를 보자 정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희야, 정말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무 잘못했구나. 윤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에 위압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후회하는 노인의 모습만 남아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정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난 일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 아들을 못 낳는다고 너를 내쫓았지만 알고 보니 잘못은 우리 동수에게 있었어. 동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거였어요. 5년 동안 윤희만 탓했던 것이 모두 잘못이었던 겁니다. 어머니,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윤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미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지 오래였거든요. 중요하고 말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겠어. 너 같은 좋은 며느리를 내 손으로 내쫓다니. 정금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면서 모든 것을 깨달은 거였어요. 그때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과거 일은 이제 그만하시죠. 중요한 건 윤희가 지금 행복하다는 거니까요. 정금은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정한 모습과 따뜻한 눈빛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분이 윤희 남편이구나. 정말 좋은 분 만났네. 윤희야, 행복하지? 네, 정말 행복해요. 윤희의 대답에 정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다. 내가 너를 불행하게 만든 것만 해도 죄가 큰데 적어도 지금은 행복하다니 그나마 마음이 놓이네. 정금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예전처럼 무섭지는 않았어요. 윤희야,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어머니? 아니야, 들어줘. 나는 평생 종갓집의 체면만 생각하고 살았어. 조상님들 얼굴에 먹칠할까봐,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것만 생각했지. 정작 가족의 행복은 생각하지 못했어. 정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를 내쫓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너를 미워했지만 사실은 내 자신이 무서웠던 거야. 대를 잇지 못한다면 조상님들께 뭔 얼굴로 갈 수 있겠나 싶어서. 윤희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정금의 고백을 들으며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어.
내가 너한테 한 짓은 정말 잘못된 거였어. 너 같은 착하고 성실한 며느리를 내 손으로 내쫓다니.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정금은 윤희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윤희야, 나를 용서해달라고는 하지 않겠어.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다만 내가 지금 행복하다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진다. 윤희는 정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어머니를 용서했어요. 그래야 제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정금은 그 말에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이런 말 들을 자격은 없지만. 윤희는 일어서서 정금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리고 동수 씨도 이제는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아가세요. 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들이 되어볼게. 집을 나서며 윤희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큰 종갓집이 이제는 그저 추억 속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몇 달 후, 윤희는 민석과 함께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신 소식이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아이가 생긴 것이었죠. 민석은 기뻐서 윤희를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우리 아이가 생겼네요. 윤희도 눈물을 흘리며 기뻤습니다. 진정한 사랑 속에서 생긴 아이였거든요. 1년 후, 윤희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민석은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들이에요. 정말 이쁘네요. 윤희는 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하늘이 유독 맑고 푸르렀어요. 그때 문득 예전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종갓집에서 눈치만 보며 살던 소심한 여자였지만 이제는 당당하고 행복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었어요. 윤희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아,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리고 아빠도 너를 무척 사랑하실 거야.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될 거야. 몇 년이 흘러 정금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희는 장례식에 참석해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더 이상 원망이나 미움은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민석이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인간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윤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버림받았던 며느리가 아니라 이제는 존중받는 아내로 나는 다시 태어났어요.